안녕하십니까 경매단 여러분, 박 교수입니다. 오늘도 영상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영상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부분에 항상 제가 밀고 있는 캐릭터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요, 재미난 영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한번 볼까요? 경매 MPL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그 오토방에서 그 질문 올라온 것 때문에 MPL에 대한 팁 강의를 한번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방중님 보고 계시죠? 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MPL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영업을 목적으로 올라온 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거면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PL이란 부실채권으로 유동화된 금융상품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MPL의 단어 뜻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무잉여 자산이에요.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돌지 않는 거죠. 대출은 진행이 됐지만 결국은 뭐예요? 멈춰진 대출이다 보니까 이것은 부실채권이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진 거죠. MPL 채권을 인수해서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 이런 부분들의 핵심은 경매하고도 비슷한 핵심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된 가격에 채권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자, 이 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배당 수익도 벌 수 있고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하나의 상품이 되어진 거죠. 예전에는 이 MPL 채권이 이제 돌아다닐 때는 금융기관에서 유동화 자산에 대한 부실채권을 시장에 유동화시켜서 결국은 금융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산을 유동화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파생 상품에서 나오게 된 거죠.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경매나 일반적인 공매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받아야 될 이자를 그 양수인이 혹은 그 채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대신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경매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까워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일부분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대표적인 부분들이 부실채권을 양도받는다. 그럼 부실채권의 대명사가 근저당권이 되어졌죠. 은행이 대부분 하는 물권적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니까 이 저당권에 대한 대출이 부실채권에서 돌면서 이 부실채권을 양도받는 제3자는 부실채권에 대한 그리고 저당권에 대한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등기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가 되어졌죠. 그러면 한번 다음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MPL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팁 5 중에 두 번째, 대의변제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대의변제? 대충 뭔 말인지 알겠는데 대신해서 변제를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대의변제라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제3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한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480조, 481조에 보면 대의변제에는 임의대의변제와 법정대의변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거 또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임의대의변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둘 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채권에 대한 권리를 제3자가 양도받는 거예요. 여기에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대의변제를 하려면 꼭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채무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은행에서는 채무자와 동반해서 오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위임장을 받아서 오지만 확실한 업무 스타일을 하시려면 사실은 동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지금 임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위임장을 받아서 채무자의 동의 혹은 승낙서를 받아서 서류를 지참해서 은행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대부업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서류상 많은 부분들이 간소화되어지지 않았나. 여기서 핵심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자면 아주 오래된 내용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부실채권, 이렇게 NPL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 이 채권에 대해서 인수하러 갈 때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당시에는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금융을 가면 부실되어진 이 근저당권을 갖다가 내가 인수하러 왔는데 이것을 양도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채권 양도받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채무자를 동행하거나 채무자의 동의서를 갖고 대의변제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졌던 대의변제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 이미 대의변제의 형태였었죠. 그 이후에 이 대의변제와 관련된 NPL 투자기법이 다양해지면서 기타 책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법정 대의변제라는 것도 있다. 이 법정 대의변제는 대표적인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대의변제다. 법정 대의변제는 뭐냐? 법적으로 대의변제가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자의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당사자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연대보증인이라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라든가 후순위 임차인이라든가 제3자지만 소유자와 관련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만이 이 대의변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럴 경우에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채무자가 연락이 안 돼서 이 사람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방법은 법정대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 법정대의 방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되는 권리 행사를 하게 되죠. 후순위 권리자가 되거나 후순위 임차인이 되거나. 왜 여기서는 후순위여야지만 되냐면 후순위 권자여야지만 법정대의를 통해서 대의변제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다 보니까 이 대의변제에는 임의대의변제와 법정대의변제가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NPL에서 가장 중요한 대의변제에 대한 내용은 교육이 끝난 거죠. 후순위 채권이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대의변제하면서 임차인이 갑자기 대항력자가 되더라. 자, 이런 형태의 대의변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무엇이다? 그렇죠. 법정 대의변제에 해당이 되더라.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권한자로서 대의변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교수들은 이런 거 설명을 하면서 법률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기는 쉽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법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가셔서 은행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들은 그 말 뜻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권리를 가져왔을 때 혹은 그 권리를 보전 못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눈,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 될 것 같습니다. NPL에 대해서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팁 5 중에 두 번째였습니다. 자, NPL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팁 5 중에서 세 번째, 부실채권 매입 방법.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 NPL이라는 단어를 부실채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려면 첫 번째, 채무자를 만나야겠죠. 혹은 채권에 대해서 등기상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법정 대의변제를 할 것이냐 혹은 임의 대의변제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현재는 2016년도 이후에
개인들이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질권은행에서 개인들이 가져오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좀 어렵다. 대의, 변제에 대한 이런 물건들, NPL 채권들은 대부업체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법을 개정하자. 일반 개인도 임의 대의 변제를 통해서 채권을 인수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요, 질권 대출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론을 일으켜서 투자에 대한 원금은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대부업체나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부업체들이 많은 그 자료들을 갖고 상품들을 갖고 있죠. 그 상품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저희에겐 필요한 거겠죠. 이 부실채권 매입 방법에서는 예전에는 대의변제를 통해서 내가 채권자들을 만나서 채무자를 설득해서 임의대의변제해서 하는 방법,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채권을 갖고 질권대출이 어렵더라. 내가 욕심을 갖고 그렇게라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고 하면 일반 채권 매입과 관련된 기술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혹은 법정 대의변제의 자격 조건으로 대의변제를 해서 내 권리를 받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채권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부업체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해서 나온 그 부실 채권들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에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분들의 등기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시던가 제가 또 팁을 달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의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생략을 하고 부실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건데 등기부 등본에서도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부기등기입니다. 근저당권의 부기등기. 순서의 번호가 그 번호의 부기등기를 안고 설정이 되어집니다. 날짜는 다르지만 양도되어진 원채권의 권리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양도받아진 양수인의 채권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는 거죠. 대부업체에서 질권화되어진 부실채권, 이 NPL 채권은 배당 때 혹은 경매 때 모든 권리를 투자자가 등기부의 권리를 실게 되어집니다. 안전한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또 하나의 팁은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은 없다. 공시력만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원인 서류를 보는 방법을 키워라. 여기서 원인 서류는 피보전 채권과 피보전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한번 네이버를 검색해서 이게 무엇인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박 교수가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매입 방법. 설명을 간소하게 드렸죠.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대부업체를 통해서 그 채권들을 보는 눈을 키워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NPL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팁 5. 네 번째입니다. 경매, 공매를 통한 수익 내기.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 부실채권을 양도받은 데에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이자에 대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인수받았다. 혹은 내가 부실채권을 인수받은 이 부동산이 가치가 나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좋더라. A, B, C, D 등급 중에서 나는 적어도 B등급 이상인 것 같아. C등급이야?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보자. 내가 부실채권 가져온 것을 이용해서 경매 낙찰받는 방법은 어떨까? 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나는 그냥 배당만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시면 부동산의 이 근상채권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채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는 어쩔 수 없이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부실채권을 양도받았는데 부실채권이 잘못된 부동산의 부실채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실채권과 혹은 내가 양도받은 채권과 부동산은
하나로 봐야 된다. 내가 근저당권만 봤었을 때 담보 여력으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부동산의 위치와 시세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금액이다라고 하면 나는 입찰 보고 싶다. 금액이 꼭 떨어져서가 아니고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 수익이 나는 그 부분을 나는 경매 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판단이 서야지만 됩니다. 자, 예전에는요, 무작정 부실채권이 나오면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빨리 매입해야 되니까 컨설턴트들이 자료를 뿌립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계좌에 구좌를 등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갖다 받아봤더니 집합 건물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위치에 오피스텔일 수 있어요. 그 부동산을 갖다가 근저당권만 보고 양도를 받았지 부동산을 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담보의 가치도 하락되더라. 결국은 부실채권은 부동산과 하나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PL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팁 5 배당입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당을 이해하지 못한다. MPL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단어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배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우선적으로요,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배당을 검색해 보십시오. 배당 순서와 관련돼서 배당 순위를 기억하시고요. 내가 채권 매입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셔야지만 됩니다. 대부업체도요, 신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은행의 채권을 실수해서 당연히 양수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 양수되어진 그 부실채권이 우리에게 넘어왔었을 때 나는 믿고 매입을 했지만 결국은 선택에 대한 손해와 수익은 누구한테 달렸다? 투자하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게 뭘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배당이죠. 이 배당에는요, 우선에서 이루어지는 배당 순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최우선 변제에 대한 해당이 아닙니다. 5번째에 순위 배당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에 대한 배당 순위로 해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이라든가 소액 임차인이라든가 노임에 대한 채권이라든가 당해세라든가 기타 등등의 세금들이 예기치 못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등기부에 내가 부실채권을 양도받고 이후에도 등기가 되어졌지만 저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방어합니까, 교수님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팁이 또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서 소유자가 사업자이냐 혹은 개인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를 잘 갖는다고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에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 관계에서 순위에서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국 배당은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나에게 배당이 되어지느냐, 요거 아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영상에 담으려고 하면 오늘 영상 오늘 내에 못 찍어요. 팁으로 5가지를 만들어 드렸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 부동산의 거래 비율보다는 경매에 대한 거래 비율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요, 여러분들 즐거운 표시를 제 그 구독에 한번 표시를 한번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믿고 영상 촬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van. Legacies.